네, 이번 주 빅 이벤트였던 7월 FOMC에서 금리가 동결이 됐고요. BOJ 결과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인사이트 변정규 미주은행 전무와 함께합니다. 전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FOMC가 끝이 났습니다. 금리는 시장 예상대로 동결이 됐습니다만 파월 의장의 다소 매파적인 발언에 시장을 살짝 흔들렸던 것 같은데 전무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시장에서 약간 네. 매파적으로 봤죠. 사실 뭐 완고하다 할 만큼 물가에 대해서도 아직 뭐 타겟 2%까지 내려오지 않았다. 게다가 고용도 굉장히 탄탄하다. 지금 역대 저수준의 그런 4%대의 실업률 이런 것들을 두면은 금리를 갖다가 빨리 내릴 필요 없지 않느냐 이렇게 계속해서 완고한 파월 의장의 그런 모습에 사실상 상승하고 있었죠. 3대 지수 모두 네. 이제 기자회견 전까지. 그런데 이게 전부 다 하락 전환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사실상 이 안에서도 약간 빛을 발견할 수는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성명서나 아니면은 두 분의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하 의견이 사실 있었잖아요. 네. 이런 부분을 본다면 하반기에는 9월 이후에는 금리 인하 재개 가능성도 엿볼 수는 있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FOMC에서 지금 BOJ도 있었는데요. 결과가 나왔네요. 시장의 예상대로 일본은행은 금리를 동결시켰습니다. 4번 연속 동결을 시키면서 0.5% 유지에 나섰는데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월 의장 발언을 다시 한번 복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파월 의장 발언 이전과 좀 달라진 부분이 있다라고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그 평가에 있어서는 뭐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오늘 기자회견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매파적인 그런 쪽으로 많이 흘러갔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질문 또한 뭐 최근에 예를 들면은 관세가 부과가 됐는데 네. 관세 부과 이후에 물가가 장기적으로 오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물가에 크게 영향은 없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없었고 아직 시간을 더 두고 봐야 된다고 했는데 그럼 얼마나 더 시간이 필요한 건가? 지금 사실은 7월 FOMC가 오늘 지금 끝났는데 네. 9월 FOMC가 중순 이후에 있어요. 그래서 9월 중순 이후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2달간 텀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FOMC가 없단 말이죠. 그 중간에 이제 2번의 데이터가 오게 되는데 그럼 그 2번의 데이터에서도 물가가 영향이 없다면 금리를 내릴 수 있느냐 이러한 사람들의 반응을 갖다가 의식한 탓인지 아니면 2명의 금리 인하 의견 사실 두 분도 굉장히 어떻게 중요한 분이거든요. 그럼요. 네. 예, 미셸 보우만 그리고 크리스토퍼 월러 두 사람 다 공교롭게도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차기 의장으로 거론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류에 약간의 어떻게 보면은 딱딱한 그런 기류를 느낄 수 있었던 FOMC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FOMC 이후 선물 시장의 금리 인하 횟수는 오히려 한 번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지금 9월 FOMC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46%인가요? 대폭 좀 낮춰진 상황입니다. 9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파월 의장은 굉장히 좀 발언을 아낀 상황이었는데 전무님께서는 9월에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글쎄 9월 이전에 이제 8월에 중요한 회의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8월 22일에서 8월 24일 미국 시간 열리는 잭슨 홀 미팅. 네. 공식 명칭은 이제 잭슨 홀 심포지엄인데요. 캔자스 시티 연준 의장이 이제 주최하는 그러한 심포지엄인데 여기에서 파월 의장이 종종 하반기 통화 정책의 방향을 많이 언급해 왔습니다. 게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대를 하고 있고 이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긴 해요. 주식 시장에서도 그다음에 환율이나 이런 데도 굉장한 영향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모두 다 기자회견에서도 일부 기자들도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긴 했지만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해서 말을 아꼈지만 8월 달에 잭슨홀 미팅에서는 어떠한 방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개인적으로서는 생각으로서는 9월에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9월에 금리 인하는 단행되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가능성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자, FOMC 이후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올 수 있을지 시장은 주목하고 있는데요. 최근 미증시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미국 증시는 어떻게 보셨어요?
미국 증시는 네. 사실 하락하는 방향으로 이제 발표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가긴 했는데 뭐 한 번에 그냥 어떻게 보면은 발표 이후에 하락으로 전환했다는 걸 가지고 앞으로 미국의 증시를 단언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대한 인디케이터로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요. 자막에도 나갔지만 현재 지금 M7 미국의 네. 이러한 M7들의 수익은 향후 1년간 매우 양호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M7이 이끄는 이러한 미국의 증시는 계속해서 좋을 것으로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한국은 지금 어느 정도 올랐지만 하반기 그리고 내년 초반까지는 이러한 미국 외 그러한 주식들도 상당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M7은 향후 1년 동안 수익이 양호할 것이다. 사실 엔비디아 주가만 보더라도 연일 사상 최고치를 좀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증시에 대해서도 짚어줬고요. 미국 경제에 대해서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관세 타결이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8월 1일부터 본격적인 관세 부과가 실행이 되는데 미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는 지금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전무님? 사실상 미국의 그 경기 둔화 양상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네.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특히나 오늘 성명서에서도 이런 것을 갖다가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미국의 경기가 현재 사실상 6월 달 FOMC에서는요, 미국의 경기 활동이 계속해서 액티브, 활동적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네. 이러한 정의가 이번에는 살짝 바뀌었습니다. 오. 그래서 성명서 초반에 이러한 액티브라는 그런 단어가 없어지고요. 머드레트, 약간 둔화된다 또는 조정된다는 단어로 바뀌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사실 실적치가 뒷받침해주고 있는데요. 올 상반기 미국 경제의 경제 성장률, GDP 성장률은 상반기 1.2%, 전년 대비 1.2%를 기록을 했는데요. 네. 작년만 본다면 재작년 대비 상반기 GDP 성장률이 2.5%였거든요. 이것을 본다면 약 반으로 줄어든 상황이에요. 작년 대비 상당히 올 상반기는 작년만 본다면 네. 조금 이렇게 하락한 추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성명서에서 반영한 그러한 상황으로 볼 수 있고요. 사실상 미국의 그 통계청에서도 발표한 자료를 따르면 올 상반기 5월 달까지 미국의 GDP는 사실 조금 하락한 0.5% 하락했다. 이러한 지금 그러한 데이터도 나오고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는 계속 갈 수는 없다. 왜냐하면 지금 임금 인상률도 굉장히 높았고요. 게다가 물가도 상당히 올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해서 갖고 갈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산이 깊으면 골도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앞으로 미국의 경기는 예전만큼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된다. 이런 표현으로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네, 미국 경기가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경기 둔화를 우려할 만큼은 아니다라고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고요. 달러 인덱스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EU와 같이 관세 협상이 순조롭게 마무리가 되면서 달러 인덱스가 99를 넘어섰습니다. 3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앞으로 달러의 동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달러 인덱스가 네. 99선에 근접을 했어요. 약간 좀 내려오긴 했는데 달러 인덱스가 예전에는 한 110까지도 이렇게 갔었거든요. 달러 인덱스가 이제 익숙하지 않으신 시청자분들도 계실 텐데 모든 인덱스는 100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때의 기준 100을 기준으로 달러가 그때보다 올랐는지 강해졌으면 100 이상으로 올라가는 네. 거고요. 달러 가치가 다른 통화 대비 약해지면 100 미만으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99대로 내려와 있는 거는 역사적으로 볼 때 달러 인덱스상 크게 강세는 아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최근에 유로화가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달러 대비 사실은 유로화가 상대 통화라고 봐도 무리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우리가 듣고 있던 유로화, 네. 유로화 전에 프랑화라든가 아니면 독일의 마르크화라든가 이런 이탈리아의 리라화라든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이런 통화들이 한꺼번에 다 유로존이 생성되면서부터 통합돼서 유로화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통화들의 가중치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57% 이상의 가중치가 유로화에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사실상 달러화의 상대 통화는 글로벌 상대 통화는 유로화다. 이런 표현도 적절할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금리를 앞으로 봐야 되는데 미국의 기준금리 물론 이번 FOMC에서 오늘 네. FOMC에서 파월 의장이 조금 매파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하반기에 2번에서 약 1번 정도를 선물 시장에서 줄어들고 있긴 해요. 저는 물론 2번을 계속해서 인하할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네. 그런 상황에서 또 유로화의 유로존의 기준금리 인하는 거의 한 15bp 우리 퍼센트로 보는데 0.15% 정도 내리는데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것은 뭐냐면 달러화가 더 많이 내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달러화의 유로화 대비 평가절하, 더 가치가 하락하는 것이 더 빨라진다. 이렇게 본다면은 앞으로도 미국의 달러화는 약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일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금리 결정이 났습니다. BOJ가 금리를 4번 연속 동결을 하면서 0.5%를 유지를 했습니다. 경제와 물가 전망이 실현이 된다면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금리 동결 전원 만장일치로 금리가 동결이 됐고요. 일본 총재는 9월 달에 금리 인상도 지금 예고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엔케리 청산에 대한 그 우려가 다시금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본에 대한 이야기 전문님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예상대로 BOJ가 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예상했던 시나리오죠. 네, 뭐 올해 한 번도 인하를 안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이번의 동결은 거의 기정사실화된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네, 기정사실화되어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앞으로의 금리 동향일 것 같은데 지금 총재 발언을 살펴보더라도 9월에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문님께서는 BOJ가 언제 다시 또 금리를 올릴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네, 금리 인상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번은 동결은 기정사실화하고 앞으로 연내에 금리 인상이 없을 수도 있다.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올해 초부터도 일본의 물가가 상당히 뛰면서 최근까지 일본에서 한국으로 오는 관광객들의 다수가 한국산 쌀을 사간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일본에 쌀이 없는 게 아니라 일본의 쌀이 많이 비싸진 거죠. 이제 일본에 외국인들이 와서 엔저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초밥을 많이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일본의 쌀이 값이 비싸진 거예요. 왜냐하면 엔저 때문에 물가 상승이 일어난 겁니다. 국내에서. 그런 것으로 봐야 돼요. 이것을 반면교사로 보자면 한국도 지금 환율이 상당히 높게 오랫동안 유지가 됐었기 때문에 앞으로 물가의 영향을 상당히 주시해 봐야 된다. 이것을 일본에서 가서 본다면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재정 적자가 상당히 커요. 이 재정 적자 비율이 지금 정부의 적자가 GDP의 약 250% 정도에 육박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을 한다면 이자 부담이 상당히 커지게 됩니다. 현재 일본의 기준금리 수준이 0.5%인데 이것이 0.75%, 1%로 이렇게 조금만 늘어난다고 해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고 싶어도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일본과 미국의 상호 관세가 타결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우리나라도 오늘 15%로 타결이 됐지만 일본도 15%로 지금 타결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본에 주는 영향도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하반기에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조금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이 조금은 더 빨라질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해 주셨는데요. 미국과 일본의 관세 협상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관세율 15%로 타결이 됐고 사실 한국과 EU보다도 먼저 일본이 협상을 했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 대한 투자가요 5,500억 달러입니다. 이를 두고 일본이 너무 많은 걸 내줬다. 어떻게 보면 첫 번째 타자여서 너무 많은 걸 내줬다. 이런 평가들도 있는데 일본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글쎄요.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가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당연히 영향을 미칠 거고요. 수출에 있어서는 아마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의 자동차 업계는 15%의 관세는 크게
아주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측면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일본의 15% 상호관세는 미국의 상호관세율에 있어서 가장 최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도 15%죠. 네. 그리고 EU도 15%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기존의 경쟁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국산 자동차와 일본산 자동차와 유럽산 자동차가 15%의 동률 관세를 네, 네. 유지를 한다면 미국의 자동차와 경쟁 관계만 달라진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수출에는 크게 타격을 주지는 않겠지만 물가나 다른 요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앞으로 일본은행의 행보가 조금 더 빨라지지 네.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에는 크게 타격을 미치지 않겠지만 물가에는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은행도 좀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자, 정치적인 이야기도 빼둘 수가 없는데요. 참여 선거에서 이시바 내각이 과반 의석 확보를 실패를 하면서 야당이죠. 소비세 감세를 야당이 좀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전문가? 네, 누구든지 이제 네. 자기 돈이 뭐 많이 빠져나가면 싫잖아요. 게다가 지금 일본의 그 소비자들은 물가가 너무 뛰어서 네. 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을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야당에서 소비세를 감면해 준다는 것이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은 음악같이 좋은 소리로 아마 들렸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일본의 소비자들은 소비세를 인하해 주는 것을 내심 네. 바라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사실 이번에 자민당이 참의원 선거에 참패한 어떻게 보면 단초를 제공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 이 소비세를 인하할 수밖에 없다면 앞으로 일본 정부의 재정 적자 폭이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에 따라서 채권도 더 많이 발행을 해야겠죠, 국채를. 근데 국채 이자율이 더 많이 올라가는 이자를 더 많이 일본 정부가 지불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직면할 수 있어서 일본 정부의 고민도 더 커질 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참여 선거를 앞두고 일본의 국채 금리가 또 급등세를 보여줬었습니다. 앞으로 일본의 국채 금리의 동향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현재 일본의 국채 금리가요 많이 상당히 올랐어요. 올해 초 대비해서 지금 10년물, 네. 10년물이 벤치마크라고 하죠. 벤치마크를 하면 어떤 기준이 되는 그쵸. 국채를 말하는데 만기가 일본은 지금 10년부터 시작해서 40년짜리 국채까지 있거든요. 근데 이 10년물 국채의 금리 수익률이 1.5%를 벌써 넘었고요. 30년짜리 국채 같은 경우에 지금 3.1%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같은 만기 한국 국채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과거에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이 없는 만성적인 디플레이션 국가라는 것은 이제 맞지 않고요. 앞으로 일본은 인플레이션 국가로 변했다. 이러한 말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일본 내 재정 불안이 확산이 되면서 엔화 약세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BOJ가 금리를 동결하고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게 된다면 엔화 가치는 어떻게 변할지도 좀 미지수인 것 같아요. 네, 만약에 굉장히 재미있는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BOJ가 금리를 동결하고 네. 연준은 금리를 인하한다. 그러면 이제 연준은 이제 달러를 관장을 하고 네. 일본의 BOJ는 엔화를 관장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자율이 달라지게 되죠. 달러의 이자율은 내려가고, 그죠? 네. 그 일본 엔화의 이자율은 올라가지는 못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현상을 유지한다.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하반기까지 일본 사실상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현실성 있는 그러한 시나리오긴 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달러 엔 환율은 현재 148엔 달러당 149엔 이 정도를 지금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엔화의 가치가 조금 네. 더 강해진다면 145 정도까지는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올해 하반기까지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은 한 번 정도는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0.75% 정도까지는. 네. 그렇게 된다면 140엔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그러한 여지, 가능성은 남겨둘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150엔 이상으로 가게 된다면 일본은행의 빠른 금리 인하가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엔화와 관련해서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건 바로 작년이었죠. 시장을 공포에 빠뜨렸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입니다. 조금 전에 나온 일본 총재 발언을 보면 9월 금리 인상 가능성도 살짝 내비친 것 같고 방금 전문님 말씀대로 올해 안에 한 번의 금리 인상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주셨는데 자, 이렇게 된다면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우려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뭐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네. 엔캐리가 뭔지도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엔캐리라고 하면 캐리라는 것은요, 그냥 갖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네. 뭐 가방도 캐리한다 이렇게 네. 하듯이 이거는 이자를 말해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자를 그냥 갖고만 있어도 이자로 나오는 것을 갖다가 캐리라고 합니다. 금융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엔캐리라고 하면은 N이 지금 갖고 가면은 돈이 하나도 안 나왔다. 옛날에 왜냐면 이자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엔캐리를 트레이드해서 다른 통화로 바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호주 통화나 아니면 네. 달러로 하면은 4% 5% 이자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통화만 바꾸더라도 이자가 0%에서 4%나 5%까지 늘어난다. 그냥 갖고 간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뭐냐면 지금까지 엔캐리가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렴한 엔화를 이용한 그러한 투자라든가 아니면은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집행이 됐었고요. 실제로 투자 수익률이나 아니면은 금리가 너무 국내가 낮았기 때문에 일본의 투자자들은 해외 투자를 굉장히 활성화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국채 같은 경우도 일본이 제일 많이 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또한 프랑스 국채나 영국 국채나 독일 국채 이런 거에 있어서도 일본 투자자들은 아주 큰 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해서 투자해서 수익률을 조금 더 국내보다 많이 받아왔어요.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앞으로 일본 국내의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면 굳이 해외에 나가서 투자 안 해도 되겠네. 네. 일본에 우리가 투자해도 2%, 3%의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면 why not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엔캐리의 청산은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청산이란 국내로 돌아오는 그런 모멘텀이 굉장히 커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아니고 조금씩 돌아오는 것은 커지겠지만 엔캐리 청산이 다른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주거나 아니면은 어떠한 문제를 일으킬 정도까지는 일어날 수 있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내년 초반 정도 일본의 10년물 국채 JGB 수익률이 2%를 초과하게 되면 그런 가능성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올해까지는 급격한 청산은 없을 것이다. 작년과 같은 공포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일본 증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무역 협상 이후에 일본 증시는 사실 호조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자동차를 필두로 자동차 관련주가 큰 시세를 내줬는데 하반기 일본 증시 흐름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뭐 물가 네. 같은 경우에 지금 많이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실물 자산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실물 자산에는 주식도 뭐 엄밀하게 이제 광의의 의미에는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실물 자산에 대한 그런 수요가 지금 커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일본뿐만이 아니라 한국을 위시한 미국 외의 증시는 올해까지 계속 호조를 보일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 증시는 올해까지 호조를 보일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달러 가치랑 엔화까지 짚어주셨는데 원달러 환율에 관련해서도 간략하게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다시금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하반기까지 1,300원 후반대를 이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와요. 전무님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지금 1,400원대 후반 올해 초반 굉장히 높았었잖아요. 그럼요. 지금 한 최대 한 100원 이상 지금 많이 떨어졌죠. 네. 하락한 상황이에요. 지금 많이 떨어졌고요. 앞으로도 더 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많이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한 번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크고요. 반면에 미국의 기준금리는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역전폭이 해소가 된다면 하반기에는 1,300원대까지는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미국과 일본 통화 정책에 관련해서 자세한 분석 들어봤습니다. 변종규 미주은행 전무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무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